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11시로 정해진 가운데 여야는 심판일 지정에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를 놓고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나왔습니다. 모레 금요일 11시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나오시는 출연자분들마다 언제 할 것 같으세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드렸고 그 말은 사실은 이제 3월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4월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탄핵 소추된 지 110하루 만이 되는 건데요. 예상보다 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 중에 소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결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단 1명이라도 나는 결단을 내리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경우에 그것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교착 상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소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조금 더 숙고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2월 말에 최종 변론기일이 2월 말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3월 17일까지는 사실 헌재가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근축적으로 그 안에 결론을 내고자 했었는데 아마도 소수 의견 가진 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었고 18일 이후에는 다른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나 뭐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이나 다른 일정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4월 4일까지 4월 초까지 좀 연장된 것이 아닌가. 결국 저는 소수 의견을 가진 분들의 숙고 때문에 좀 길어졌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결단의 정의가 뭡니까? 이게 소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예. 결단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뭐 기각 의견을 낼지, 각하 의견을 낼지 아니면은 인용 쪽에서 개별 의견을 낼지 이거에 대한 결단, 그 최종 평결은 이번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4월에 결국에는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38일 만에 이제 나게 되는 건데요. 예. 굉장히 오래 걸린 시간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봐집니다. 헌재가 정성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간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헌재가 17일까지 다른 일절, 다른 사건의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서도 여러 가지 정황상 절차의 정당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평의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과도 저는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름 정치적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무죄로 바뀐 것은 민주당조차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에 헌재가 국민적인 혼란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보다 더 선고 시기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늦추면서 최종적인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 세 가지로 시기가 정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앞서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 낸 이제 5가지 쟁점도 있는데 헌재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각각 어떻게 좀 판단을 내렸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위헌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에 대한 이제 논쟁을 이어간 것으로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참석했던 국무회의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 그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증명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봉쇄 시도 이런 거 역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전 서울경찰청장, 전 경찰청장이죠.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아무리 정당했다 하더라도 사실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입법부는 봉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입법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 국헌문란의 행위, 이런 것들은 내란 행위로서 충분히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헌재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처럼 이렇게 위헌 위법 여부도 그보다는 이제 중대하냐, 이게 파면에 이르기까지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는 말씀이신데 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론 맞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형법과 다르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처럼 무조건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죄는 있지만 정말 그 죄가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냐 그걸 판단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5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의 요건. 그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관되게 그것은 위법이 있었다.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포고령 부분인데요. 포고령 부분도 물론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선관위의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이렇게 군인들이 들어갔다. 이 부분도 아마 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부분 역시 크게 봤을 때는 위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쟁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곽종건 전 사령관의 진술과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직권으로 정인을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가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서로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홍장원 국정원장의 그 메모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논란이 있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논란이 없이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네. 헌재는 결국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하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고 헌재는 또 하나의 판단 요건이 그겁니다. 탄핵이라는 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평의를 거쳐서 평결하는 겁니다. 평결하게 되면 헌재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의견을 얘기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수결 원칙에서 손을 들어 이렇게 판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아마 헌재가 지금 판단을 했고 그 결과는 저희가 겸허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 기일을 정한 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과연 금요일에 직접 출석을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대리인단 측에서는 미정이다.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직접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직접 출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그 인용이 될 경우 본인이 파면되는 현장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되면은 헌법재판관이 이 청구인에 대해서 기각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직무복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직무복귀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헌재가 아닌 관저에서 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할 수 있도록 저는 가까운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을 예상하든 기각을 예상하든 아마도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석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출석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석에 따른 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윤 대통령이 그간에 헌재에 출석한 그러한 상황을 짚어보더라도 아마 출석 가능성이 낮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했을 때는 변론을 제기하고 정인이 출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본인만큼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인 신문에서는 다 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증거를 정리하거나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에 때는 왔다가 현재 입증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선고와 관련해서는 출석의 어떤 이익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아마 관저에서 겸허하게 기다리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의 반응도 살펴볼게요. 여야에서는 선고 결과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원 개개인마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크게 보면은 뭐 4대4로 기각이 될 거다. 아니다. 8대0으로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저마다 좀 유리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에서는 만장일치 파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각에서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과나 아니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 헌법재판관들이 다 성향이 다르지 않냐,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향에 따라서 다른 판결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용은 앞서 말한 그 최재해 감사원장이 됐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됐든 그런 분들의 그 탄핵 심판과 달리 너무 명백합니다. 아까도 그 위원장님께서도 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는 의견을
주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이 본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아마 똑같은 의견을 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곽종건 전 사령관이나 아니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그 증언으로 인해서 그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8대 0으로 아마도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견은 없을 것이다. 8대 0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알 수가 없죠. 속단할 수도 없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떠한 속단을 내놓는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국민적인 상황에서 갈등과 혼란을 더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러한 8대 0, 8대 0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압박 이런 건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승복과 관련된 메시지를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과거부터 선고기일이 정해지기 전부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만 판단해달라 요청을 했고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참 아쉬운데요. 여전히 헌재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성북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으셨어요. 좋은 말로 했지만 헌법에 따르자 했지만 헌재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헌재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실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오늘 같은 자리에 정말 승복하겠다. 어떠한 결과라도 승복하겠다. 그래서 헌재가 공정하게 판단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참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아쉬움을 표해 주셨고 그리고 또 박홍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 이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된다라고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겠습니까? 박홍근 의원이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5대3 기각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2월 27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행정부가 지금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사실상 위헌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5대3 기각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국민들 일각에서는 이거는 헌법재판관 8명이 기각 판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그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름없다. 왜냐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이 됐다면은 어떤 결과로 만약 6대3으로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함으로 인해서 5대3 결과를 만들었다면은 그거에 대한 불복, 그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없습니다. 아까 뭐 승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결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걸 불복한다거나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당 모두 저는 수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홍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말씀드린 5대3 기각일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두고두고 아마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좀 강하게 표현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어제 선고기일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여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를 향해 비판했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과 관련해서 헌재가 설사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면죄부를 준 판단입니다. 뭐냐면은 법률을 위반한 건 맞지만 그것이 직을 파할 정도로 중하진 않다. 그래서 직을 유지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헌법재판소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과 관련한 기한의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부분은 향후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법을 보완하면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판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가 난 경우에 불복하겠다. 이것은 박홍근 의원이 굉장히 이기적인 해석이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할 거면은 8명의 재판관으로 판결을 내린 검사, 그리고 감사원장,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결도 불복을 하셔야죠. 그거는 괜찮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헌재가 9명의 재판관 전원으로 판결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8명으로 판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감사원장, 검사 3명,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다 8명에 대해서 판결했습니다. 그 8명으로 판결한 부분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 이렇게 이의적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지지층을 흔드는, 그렇게 동원하는
그러한 혼란을 부추기는 말씀은 더 이상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권에서도 이 길 정해지니까 여러 목소리 나왔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인물들은 뭐 승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뭐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보셨는지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입장을 내지 않은 것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래도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또 그전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이 책까지 출간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본인은 또 탄핵에 대해서 불가피하다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전국을 한 축으로 주도적으로 이끄는 상황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도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함께 국민적인 갈등을 수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없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요. 다행스러운 건 그 외에 이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 기각이라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장관께서의 개인의 의견이지만 김문수 장관도 장관이잖아요.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더 솔선수범해서 현재 판결을 존중하자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4월 4일 선거 이후에도 얼마나 지속적으로 국민적인 갈등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이틀간의 시간이라도 국민 갈등을 수습하는데 여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먼저 도모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입장 표명 안 한 분들은 빨리 승복이라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앞서 치안장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공동체 안전과 생존을 우선해야 하고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는 발언들 삼가해야 된다. 지금 양 진영의 갈등이 굉장히 깊고 길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의 정치권에서의 좀 대응에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경찰청장의 입장 표명을 봤습니다만 공권력으로 뭔가 이런 그 양쪽 다 흥분해 있는 상황을 자제시키기는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저는 제도권 정치, 정당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들이 뭔가 그 지지자들 그리고 양쪽으로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걸 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결과가 나오는 순간 그 거리에 아마 탄핵 반대를 하는 분들이건 찬성을 하는 분들이건 거리로 아마 나와 계실 거거든요. 저는 정당들이 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나와서 조기 대선을 흐를 경우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께 자, 그 에너지를 조기 대선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저희 만약에 기각이 나올 경우 민주당의 예측과 달리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또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이 또 흥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민주당이 가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앞으로 잘 수행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지지를 지금 열망을 이어 주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방관할 경우 저는 공권력으로는 그들의 그런 흥분된 마음을 자제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 당일날 금요일날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양당 모두에게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틀간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서울시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책회의를 연 만큼 소방, 경찰 그리고 구청장까지 다 함께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민들이 솔선수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회의 자유 전에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도 광화문에 지금 천막 당사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국민의힘도 현재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할 때만 국민들이 아마 따라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천막 당사 철거하고 그리고 1인 시위 자제하고 이틀간의 시간 동안 겸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현재 판결을 기다리자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저는 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으로 인해서 좀 가려졌습니다만은 이게 오늘 전국 단위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5명, 또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부산시 교육감을 뽑고 있는 본투표가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민심의 좀 향방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근데 지금 우려스러운 게 투표율이 너무 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높게 나오진 않는 거는 뭐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 선거는 유독 워낙 이 탄핵 정국 속에 가려져서 국민들께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투표율이 낮게 나타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민심의 뭐 향방에 따라서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적 선거 이런 것으로 흐르기보다는 아마 저는 지역적 특색이 좀 강조되는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게 되면 조직력, 기존에 있던 강한 지지층만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그냥 보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아마 민주당 쪽 진보 진영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만 그럼에도 낮은 투표율이 되게 되면은 어느 쪽이 당선되든 정당성, 정통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투표적으로 좀 많이 나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투표율이 좀 낮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저희 취재기자도 전해왔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투표율이 낮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자치단체장 5군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5군데를 개별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아마 그 5군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남, 담양 군수가 될 것이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 경남의 거제 시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충청의 아산 시장이 될 것입니다. 담양 군수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거의 30%가 넘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비록 선거법과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의 그러한 면죄부를 받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한계를 극복하느냐 그거 아마 가늠자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경남 거제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나섰지만 지금은 상당히 힘든 상황은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 국민의힘이 이 탄핵 전국에서 비상경과 관련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탄핵과 관련해서 그리고 비상경과 관련해서 옹호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적극 유세한 결과 그것이 과연 중도층의 민심과 어떻게 동떨어졌는지 예.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장이 당선이 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도 판단이 될 것이고 아마 민심과 얼마나 같이 가느냐 동떨어져 있느냐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산시장인데요. 예. 충청권은 어느 선거나 역대 대선에서 어떤 캐스팅 보트입니다. 예. 아산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떻게 판단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 아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캐스팅 보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야가 아마 촉각을 공두세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5개 지자체 선거장 중에서 이 3군데 선거가 여야의 향후 민심 그리고 향후 전국의 향방 그리고 향후 전국을 대처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마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쌍탄핵 카드 뭐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 아마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시간을 두고 전략적 인내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그 탄핵 선고일이 나오기 전에는 최성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마흔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실익이 없지 않느냐는 당내 의견도 있었는데요. 실익을 따진다기보다는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는 쪽의 목소리가 더 힘이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쌍탄핵 카드를 좀 고려를 했던 것인데 일단 4월 4일 날 선거가 나온 이후에 나오게 되고 저희는 인용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임명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좀 더 다시 논의를 해도 되지 않겠냐는 전략적 인내 쪽에 지금도 목소리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표결에는 일단 당분간은 붙이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결국에는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저는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트럼프가 4월 2일 드디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보편 관세, 상호 관세, 품목배 관세 이 셋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할지 이제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는 이제 0% 성장률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수장이라고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들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이 매몰되어 있는데요. 이미 실익이 그리고 시효가 지났습니다.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리고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났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자가 4월 4일로 잡혔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그 이유만으로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 그럼 경제를 누가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서 우리가 함께 민생을 논의하자고 했던 그러한 초심으로 돌아간다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답게 정말 민생으로
그 4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든 승복하고 난 다음에 정말 민생을 위해서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지금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금요일에 있을 선고에 다시 이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중계도 하게 되고요. 이제 일반인 방청도 있게 되고요.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이제 현재까지는 뭐 미정입니다만은 뭐 어떤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아까 그 11시에 일단 선고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시에 선고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일날 판결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시에 그 선고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생활 패턴으로 봤을 때 12시 점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헌재의 판결을 10시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시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 그 판결이 만약에 그 각하나 기각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각자의 의견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고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25분이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21분이 걸렸습니다. 두 판결 모두 개별 의견은 약간 담겨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하나 기각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번에도 역시 11시에 판결을 선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그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런 예측들이 11시에 정말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11시로 한 것인가 그것을 그 당일날 이제 밝혀지게 될 텐데 많은 예측들은 아마 그렇게 큰 이견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11시라는 시간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저는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0시에 하는데 왜 11시일까? 이 부분에 좀 주목하셨다는 말씀이신데 뭐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11시에 했기 때문에 12시를 넘기지 않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헌재가 얼마나 많은 치열한 논쟁이 담기느냐. 그래서 과거 전 대통령 두 분의 탄핵 심판 선고 시간도 같이 비교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두 가지에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미 많은 우리 패널들이나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처럼 주문이 먼저 나오느냐, 주문이 나중에 나오느냐 그렇게 예,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헌재의 판결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하나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거의 우리나라 반세기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이 과거 비상계엄 사태를 다시 재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상권 분립을 형성해 놓은 헌법이거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비상계엄이 거의 반세기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헌법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비상계엄이 재현돼서 안 된다는 그런 차원 때문에 상권 분립을 굉장히 엄격하게 명시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상계엄이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윤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해석을 개헌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 헌법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현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것이 아마 향후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보기에도 아마 시금자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나침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내용적인 측면도 우리가 네. 함께 국민들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